요게 이제 그렇죠. 중국 공산당 신임 정치국 상무위원 당 세샹이 바로 이제 지금 부총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진핑이 물러나면은 정상적으로 가면은 이 당 세샹이 물려받는 구조로 돼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나머지 사람들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죠? 이제 차기 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사이가 요새 이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중국의 이제 꾀주머니 이제 각종 부정선거를 이제 다 기획했다라고 이제 얘기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서열사이 왕훈이고요. 이 전국 정협주석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이제 해외에 이제 중국 스파이 이제 파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윤곽들은 요때가 보면은 이제 2012년에 그래서 결국은 국가주석이 시진핑이 되고 두 번째 자리 총리 자리를 이제 리커창이 맡게 되고 전인대 위원장 위정성, 장더장, 리위안차오, 왕치상, 왕량 이렇게 이제 7명으로 이제 구성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요때 당시에 이제 상해방이 원래는 이제 이게 태제당 9명이고 이제 상무위원이 총 9명이고 그 9명 자리를 태제당 3명, 공청당 3명, 그다음에 상하이방 3명 이런 식으로 원래 나눠 가지는 건데 상해방이 2012년에 이제 파일 때문에 쿠데타를 시도하려고 했던 게 걸렸기 때문에 9자리 중 3자리 중에서 2자리가 날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7명 체제로 보시면 태자당이 하나 둘 셋, 그다음에 공청당이 하나 둘 셋, 그리고 상하이방은 장더장 하나만 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다음 미국은 왕리진에게 얻은 정권 탈취 정보를 국가 부주석인 시진핑에게 전달했습니다. 시진핑은 이 사실을 즉시 후진타오에게 보고했고 후진타오는 신복 시진핑 군단장에게 지시해서 38군을 북경으로 진입시킴.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은 제거되었고 짱쩌미는 상하이파 무기인 상무위원 4자리, 3자리입니다. 3자리 중에서 2자리를 내주는 조건으로 살아남게 됐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하나만 이제 차지하게 된 겁니다. 정권 탈취 발각 사건은 장쩌민의 상하이방이 힘이 빠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상하이방의 힘을 뺀 시진핑은 그의 11월 후진타오에 이어서 중국 국가주석에 오르며 정권을 이어받았다는 거죠. 이 정보를 시진핑한테 넘겨줘서 시진핑을 중국 국가주석으로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미국 부통령 바이든이었다는 겁니다. 시진핑에게 정권 탈취 정보를 넘겨준 사람이 바로 미국 부통령 바이든이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시진핑의 인연은 이때 시작됐고 시진핑이 2013년에 중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에게 헌터 바이든을 밀어주는 것으로 보답을 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때부터 바이든과 시진핑은 미국과 중국에서 공식 회담, 산책, 식사 초대 등으로 1년 반 동안 8번이나 만날 정도로 친해지게 됐고 시진핑이 주석이 되고 2015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응대한 사람이 바이든이었다는 거죠. 다음 장 보시죠. 요게 그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어울려서 다녔고요. 보시듯이 이제 2015년 9월에 시진핑이 이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직접 영접을 나가고 맞은 사람이 조 바이든이었다는 거죠. 예. 네, 더산삼 16주년 기념 대축제를 벌이는데요. 더산삼 진입니다. 앰플병 한 병당 진세노사이드 17ml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더산삼 전용 링크에서 2+2+1입니다. 링크. 전화. 바이든과 시진핑의 관계에 문제는 없지만 헌터 바이든의 중국 연관설은 두고두고 바이든을 괴롭히게 됐다. 바이든이 집권 기간에 중국과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들의 중국 연관설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바이든이 대선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헌터 바이든과 관련된 스캔들이 터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헌터가 미국 기업이 보유한 세계 최대 코발트 광산을 중국 기업이 사들이는 것을 도왔다는 증거를 공화당이 확보했다는 루머가 돈다는 거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 코발트 광산이 바로 탱거 팡거룸의 코발트 광산입니다. 요 위치, 요 위치하고 아주 근접한 지역에 있는 게 주식회사 금양의
콩고 민주공화국 리튬 강산입니다. 이제 그렇고 헌터가 이사로 있는 BHR 사모펀드가 미국 기업 맥모론이 보유한 콩고의 펑거룸의 코발트 강산을 11억 4천만 달러에 2016년에 매입했다. 이 BHR 사모펀드의 10%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헌터죠. 헌터 바이든이죠. 매입한 지 2년 만인 2018년에 26억 5천만 달러의 중국 기업 몰리브 데넴에 재판매한 거다. 11억 4천만 달러에 사서 26억 5천만 달러에 재판매했으니까 얼마가 남았죠? 15억 달러가 남았습니다. 15억 달러가 2조입니다. 2조의 10% 지분을, 10% 부분을 헌터 바이든이 갖고 간 겁니다. 정치적 뇌물이에요. 그 사항이 있었다는 거죠. BHR이 광산을 매수한 11억 4천만 불 중 7억 불이 몰리브 데넴에게 빌린 돈이고 나머지 돈도 중국 금융기관들의 대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중국이 헌터 바이든한테 정치 뇌물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조였다는 겁니다. 몰리브 데넴에게 빌린 돈으로 코발트 광산을 구입한 두 2배 이상 마진을 붙여서 몰리브 데넴에 되팔이한 것에 비리가 있다는 것이, 비리가 없어도 미국 기업이 소유한 코발트 광산을 중국 회사에 넘겨준 것만으로도 비난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다음, 당시 바이든은 오바마 밑에 부통령이었고 고령으로 은퇴가 유력하던 시기라 돈 관리를 느슨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음. 바이든 아들 이슈를 대선 막판에 활용하는 공화당의 작전은 바이든이 해리스에게 후보 자리를 토스하면서 무산이 된 것 같음. 시진핑은 현재 세 번째 임기인 4년임을 하고 있음. 시진핑의 두 번째 임기인 2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영구 집권을 향해 달려가는 기간임. 2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진핑 우상화 작업에 들어감. 중국 관영 방송에 시진핑 일대기 3부작이 방송됨. 시진핑이 밀 100kg을 들고 어깨도 바꿔매지 않은 채 5km 산길을 갔다고 홍보함. 시진핑을 찬양하는 노래들도 나오기 시작함. 시다다는 펑마마를 사랑해. 시집가려면 시다다 같은 남자를 만나라 같은 노래들이 방송됨. 모란봉 악단과 일본의 AKB48을 합친 것 같은 56DR라는 걸그룹은 당신을 어찌 부르면 모르겠다 등의 찬양가를 불러댐. 언론사들도 난리가 남. 다음, 총석이시여 당신의 뒷모습과 나의 눈길, 큰형님 같은 당신의 뜻깊은 말씀에 손에 쥔 휴대전화가 뜨거워지고, 이런 용비어천가들이 난무하기 시작함. 교육부도 가세함.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진핑 어록을 공부시키겠다고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함. 철도청장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시진핑 어록으로 객실의 전체 벽과 손잡이까지 꾸며진 열차가 나옴. 이렇게 분위기를 잡은 후 2018년 3월 10일에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견안이 통과됐고, 세계가 주목한 것은 헌법 79조 3항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었음. 세계는 연속 임직은 2번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한 문장에 주목을 함. 2013년 3월 국가주석에 시진핑이 올랐으니 5년씩 이해까지만 국가주석을 맡을 수 있는 현행 헌법으로는 2023년 봄에 시진핑이 퇴임을 해야 했음. 그런데 이날 이 문구가 2018년 3월 11일입니다. 이 문구가 삭제되어 시진핑의 종신 집권이 가능해지게 됐고, 그리고 시진핑의 영구 집권이 시작됐다는 거죠. 다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장 웨이제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스테리 썰, 중국 아나운서 장 웨이지 인체의 신비전 박제 사건에서, 이게 이제 라이프라는 분이 이제 올리신 거, 정리해서 올리신 거라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장 웨이지가 이제 다렌시 아나운서라고 말씀드렸죠. 다렌 시장이 그때 이제 보시라였고요. 이제 내연 관계를 이제 맺고 있었는데, 이제 뭐 내연 관계를 맺는 거는 뭐 보시라이가 되게 이제 내연 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이제 장 웨이지가 그런 이제 내연 관계를 주위 사람들한테 막 과시를 했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방송사 직원들한테도 눈총을 종종 받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장 웨이지는 임신을 하게 되고요. 보시라이의 이제 자식을, 그녀는 임신한 자신을 위해서 보시라이가 국화이라이와 이혼할 것이라고 믿었다. 실제로 보시라이에게 부인과 헤어질 것을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장 웨이지가. 국화이라이는 장 웨이제의 임신 소식을 듣고 물가차를 냈고, 이후 장 웨이제를 방송에서 보기 힘들었는데, 국화이라이가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방송에서 퇴출시켰다는 의혹이 있고요. 이제 요런 부분이 보시라이 안에 국화라이의 신기를 건드렸고, 국화라이는 잔인한 성격으로 유명했죠. 그래서 이제 내연남을 청산가리로 독살한 사람이니까 살인 혐의로 사형 판결이 내려졌으나 감형돼서 현재 감옥 수감 중이고,
당시 그녀는 변호사로 남편 못지않게 정치적 근력이 막강했다. 그래서 이제 이래서 장예희제가 이제 퇴출된 후에 실종되고 말았는데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었다. 당시 탑급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그녀의 실종은 많은 중국인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보시라이나 국카라이의 사주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는 거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는데 2012년에 논란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게 이제 인체의 신비전이라는 이제 여기에 사람의 이제 그 박제를 전시하는 전시회가 열렸는데 그 전시회에 임산부 박제가 나온 거예요. 이 임산부 박제가 바로 이 장외제가 아니냐. 그 주장의 근거가 첫 번째, 인체 표본의 시체도 임신 8개월 차인데 장애희제가 실종된 당시에도 임신 8개월 차였다는 거죠. 두 번째, 박제된 표본과 장애희제는 얼굴 크기, 눈, 코와 입의 비율, 키, 발 사이까지 똑같다는 거죠. 다음. 그리고 또 인체 표본 공장을 있을 거잖아요. 그 인체 표본 공장의 총 책임자가 보시라의 부인이었다는 거죠. 인체 표본 제조 H사는 지난 1999년 다레 씨의 인가를 받아서 공장을 설립했는데 문제는 인체의 신비전에 납품하는 인체 표본 제조 공장의 총 책임자가 보시라의 아내 국화라였다는 거죠. 당시 보시라이는 외국 자본 유치 사업으로 공장 설립을 허가했고 변호사였던 국화라이는 이 하겐스라는 회사 H사 하겐스의 법률 자문을 맡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장애희제 유족들이 당연히 DNA 검사를 하자고 얘기했겠죠. DNA 검사를 하면은 의혹이 해명되니까 장애희제 가족들과 중국인들은 하겐스에게 임신 8개월 시체 표본의 정체를 밝혀라. DNA 조사를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하겐스가 말하기를 장외희제 인체 표본설은 사실 무근이다. 임산부 표본의 신상을 밝힐 수 없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운한 사고로 죽은 데다가 유족들이 신상을 밝히기 원하지 않는다는 말로 거절을 했다. 임산부 표본의 얼굴이 장애지와 닮아 보였다. 이게 이제 KBS의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는 방송에서 이게 이제 방송이 됐던 내용이고요. 다음. 전장으로 한번 가시죠. 다시. 예. 그리고 이제 그 MBC의 서프라이즈라는 방송에서도 이 내용은 이미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다음. 이게 지금 이 국화라이 같은 이제 이 악독함, 악랄함, 이게 이제 사실은 중국에서는 되게 좀 역사가 깊어서 과거에 보면 이제 그 중국 이제 역사서를 보면 중국 3대 악녀라고 해서 이제 한나라 때의 여태우, 당나라 때의 측춘무, 그리고 이제 청나라 때의 서태후, 이 세 사람을 이제 중국 3대 악녀라고 하는데 특히 여태우가 한 행동이 지금 국화라이가 했던 행동하고 이제 여러모로 닮은 구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척부인 척희를 인간 돼지로 만들면서 그리고 한고조가 죽자 여치의 아들이 이세항제 해제 유용이 되고 그러자 여태우는 그동안 쌓인 분노를 터뜨려서 복수를 시작한다. 요 여태우라는 사람은 이제 이 그 한고조 유방이 이제 황제가 되기 전에 이제 그 저기 이름 없는 평민이었을 때 그때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이제 전쟁터를 같이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던 그러니까 조강지치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고조가 당연히 이제 황제가 되고 나니까 이제 주위에 여자가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그 예뻐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척부인이라는 사람인데 먼저 척부인의 아들 유여이를 독살을 시키고요, 여태우가. 그리고 척부인을 잡아서 감옥에 죄수들에게 주어서 강간을 당하게 한다. 그리고 사지를 자르고 눈을 뽑고 귀에 유황을 부어 귀머거리를 만들고 온몸의 구멍에 수은을 붓고 돼지우리에 던져 놓아 인간 돼지를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악랄한 이렇게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또 특히 중국의 이제 이 독한 여자들 이렇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본 해제 유영. 해제 유영은 한고조가 이제 한고조하고 이 여태우 사이에 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엄마가 이런 악독한 모습을 하는 걸 보고는 정신이 나가서 정신줄을 놓고 정사를 돌보지 않고 술과 여자에 빠져갖고 23살의 나이에 일찍 요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여태우라는 사람은 친아들이 죽었는데도
조금도 슬퍼하지 않고 나라의 정권을 잡고 섭정을 한다는 거죠. 그 후 여태우는 유방의 아들 조유왕 유우를 굶어 죽게 만들고 여씨 집안의 아내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조공왕 유이는 그 본부인을 죽여서 이 유이를 자결하게 만든다는 거죠. 해제 유영이 죽고 나자 여태우는 진평의 도움을 받아서 조카 여태, 여산, 여록에게 모든 군권을 맡겨 천안 안정시키고 여태후의 장인인 자승상 심의기를 낭중령까지 겸하게 하여 궁궐을 장악한다. 그 후 어린 소재 유공을 황제로 즉위시킨다. 그리고 나이 어린 소재 대신 섭정을 계속하여 여시천하로 만든다. 한편 소재 유공은 해제와 궁녀 사이에 난 자식인데 여태후가 아이를 낳자마자 소재 유공의 생모인 궁녀를 죽여버리고요. 이제 이 생모가 이제 여기 여태후 대신에 이제 섭정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소재 유공이 생모가 여태후에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여태후는 유공조차 죽여버린다는 거죠. 죽이고 소재 유홍을 황제로 즉위시킨다. 이렇듯 여태후는 유방의 서자들을 겁박하고 암살하고 자기 조카 여태를 제후왕으로 임명하는 등 심지어 황제까지도 마음대로 갈아치우는 강력한 권력을 쥐고 흔들었는데 이런 중국의 역사가 현대에도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게 이제 그 보시라이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이 하고 있는 이제 온갖 악행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중국의 이제 역사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